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치권의 대선 경선식에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재판 시작 전에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처음으로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저 모습과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구속 취소로부터 시작된 이례적인 재판의 특혜가 아직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많이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불만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구속 취소 사례가 다른 수감자들, 특히 구속되신 분들이 나는 왜 안 풀어주냐 이런 항의로 이어지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에서도 포토라인과 생중계가 다 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죠. 단순히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입장하는 모습만 지금 영상으로, 그것도 녹화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정말로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전히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특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속이 취소돼서 예.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 무도하게 이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권한이 없는 데서 수사를 했는데 당연히 그거는 바로 잡는 게 맞는 거죠. 다른 소위 말해서 재판을 받는 분들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얘기했다면 그쪽에 공수처에서 수사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저번에 그 카메라에 있는 그 모습을 담지 못한 거는 뭐냐면요. 언론이 취재 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좀 윤 전 정정할게요.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재판 과정에서 공판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 아주 새로울 건 아닙니다. 헌재 재판관이냐, 헌재 재판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형사 재판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법정에 들어왔을 때 맞은편에 검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을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 곧 내란 인지를 여부를 지금 따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법적 다툼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차 공판이 시작된 지 약 40분 정도가 지났고 관련해서 오전에는 어쨌든 군 지휘부를 상대로 반대 신문이 진행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군 지휘부 명령 상황을 질의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총 93분 동안 직접 발언을 쏟아냈는데 오늘 이제 다시 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또 오늘 어떤 발언이 나올지 어떻게 또 예상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탄핵 심판 때도 사실상 변호인단이 변론을 주도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론을 주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사 재판도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지난 모두 진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그 현안에 대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직접 발언을 아마도 할 거다. 근데 이렇게 저는 재판에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게 향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신당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법정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는 과정이라고 봐요. 결국 이후에도 본인의 어떤 그 정치력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영향력이 이후에 정치에서 계속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재판도 결국은 그것의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본다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의 그 발언 수위는 앞으로도 계속 헌법재판 우리가 탄핵 때 봤던 그런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언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짚어주신 부분에 대한
의견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헌재 재판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오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혼재되고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당시 국방부 전 장관이 했던 내용이 있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방사령관이 실제로 한 얘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 국회 봉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이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 간부에 의해서 뭔가 그게 와전이 됐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주력할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께서 짧게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죠. 네. 사저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사진이 공개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사실 뭐 지난주에 일종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어떤 그 그룹들이 있죠. 청년 변호사인들 있습니다.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이번 관련해 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힘을 합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대선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단일화의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도리어 민주당 야당을 통해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거의 어떤 한 가운데로 끌어돌려서 어떻게 본다면 내란종식 프레임이라는 민주당의 그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의와 열의와 그런 어떤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선거는 현실이고요. 선거는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류를 했다고 그 부분에 알려진 만큼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이른바 그 사진을 공개를 하고 이런 식사 자리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한 그런 변호사들과 함께한 어떤 사적인 자리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선두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금 충청과 영남에서의 누적 득표율이 90%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이번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할지 또한 이제 관심 포인트였는데 90%에 육박한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민주당은 이 90% 넘는 수치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른바 23년 만에 민주당은 게임의 룰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국민 경선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권리당원 50에 국민 참여 50으로 그 룰을 바꿨습니다. 그 룰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건 이재명 대표라는 걸 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룰 변경뿐만이 아니라 여론조사 업체 중에서 2024년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현직 의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가 문제가 됐던 여론조사 업체를 또 이번에 파기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뭐 찻대고 포대고 만약에 장기판을 두면 누가 이긴들 그게 어떤 의미, 감동이 있겠습니까? 결국 컨벤션 효과는 없고요. 도리어 이재명 유일 체제의 화석화된 민주당으로서의 어떤 현실 민낯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본인이 독주하는 체제를 만들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어서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진행돼서 결국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그 어떤 조급함과 위협 그런 것이 사실상 이번에 이른바 2등과 3위의 공간을 없앰으로써 본인이 부재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친명 체제가 구축될 수 있고
그래서 당권을 유지하고 내년도 지방선거의 공천까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압도적인 득표가 결국엔 이제 불안해서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게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이 득표를 좀 보고 계십니까? 압도적인 득표율을 누가 만들어줬냐를 봐야 돼요. 이거는 검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준 압도적 득표율입니다. 사실 어대명의 분위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게 뭐였냐면은 선거법 2심 무죄였습니다. 만약에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이 정도까지 압도적인 득표율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었잖아요. 결국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인 수사가 이재명 어대명 체계 그리고 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엄과 내란의 옹호 세력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 분위기입니다. 지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 윤버지 아버지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아직도 계엄과 내란 옹호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결과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90%에 가까운 압도적 득표율은 검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준 1등 공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2위는 누가 될까? 3위는 누가 될까? 지금까지는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인데요. 이 나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각을 세우기보다는 좀 원팀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역대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네거티브가 없는 첫 번째 경선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거티브는 사라지고 정책 중심으로 갑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어차피 1등하기 어려운 구조고 누가 2등 하느냐의 그런 관심사만 있는 정도의 구조이고 또 후보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면복권 되고 나서 첫 정치 행보 아니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또 봐야 되는 입장이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정치적 소위 거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향후 대선 구도로 가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체급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 특별한 이변이 나타나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두 분 중에 누가 2등을 하느냐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향후 차기 구도와 관련해서 차차기겠죠. 관련해 가지고 누가 더 이제 소위 말해서 기선을 잡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게 이제 호남 그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과 수도권은 각각 특히 수도권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현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누가 2등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아마 여론조사 시작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 이제 누가 2등을 하는지가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곧바로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가 있었고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토론회가 이 여론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4강행을 이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예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8명 중에서 4명을 추리는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우리의 어떤 국민의힘의 경선 컨벤션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비조에서 어제 좀 제가 볼 때는 좀 재밌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른바 탄핵의 찬반, 계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3명의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을 먼저 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여러 다른 후보들한테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을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선명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나의 것은 나의 어떤 이런 생각, 나의 선택은 국민의 생각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경선 단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펼치고 있는 전략이 내란 종식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명성이 있다는 걸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도리어 경선 단계에서 볼 때는 왜 이 문제를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이 문제에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느냐. 그래서 도리어 좀 역공을 당했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먼저 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본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정면으로 돌파한다고 했지만 그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결국은 민주당의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화하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리어 이 부분은 남겨두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정책을 통해서 내가 왜 비대위원장도 하고 당대표도 했는데 왜 대선 후보까지 나와야 됐느냐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정책적인 승부를 펼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4명이 추려지는 내일 통해 가지고 이른바 4등, 그 4등에 나경원 후보가 들어가느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느냐가 관전 포인트일 텐데 왜냐, 4명 중에서 저희가 볼 때는 결승전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없는 상황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도리어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느냐. 근데 3대1 구도 속에서의 그 한 사람,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약자, 뭔가 당하고 있다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졌을 때 본인이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 토론을 어떻게 보셨고 또 짚어주신 것처럼 이 4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뭐 민심과 동떨어진 반탄 리그,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사실상 A조와 B조의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각각 이제 들어가서 있었는데 다른 뭐 이른바 찬탄 쪽 또는 그런 다른 후보들에게 거의 조리돌림 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경선 분위기가 윤심과 반탄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로 탈당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정말 이례적인 그런 또 경선의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래 가지고 과연 대선 이후에 이 당이 과연 그대로 남아 있을까? 지금 뭐 윤석열 신당 얘기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 출마한다 그러죠. 그리고 서로 당 나가라고 8분의 후보들은 서로 탈당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선에 진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과연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수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뭐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너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참 과연 누구를 위한 토론이고 과연 대선 후보를 뽑는 토론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민낯이 뜨거운 그런 주말의 토론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의 행보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이거 출마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게 이번에 외국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출마에 대해서 노코멘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직은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지 뭐 어떤 입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결국 나오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사실상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 아니냐. 다만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심판이고 지금 위중한 상황에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대행직을 갖다가 사퇴한다? 어디로 봐도 명분이 없거든요. 근데 명분 없는 짓을 하려다 보니 고민 중이다 이렇게 계속 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결국은 5월 4일 공직 사퇴 시한에 맞춰서 결국 사퇴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좀 그런 점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경선에 이 경선이 진짜로 뭐 본 경선이 아니라 예비의 예비 경선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전국을 불확실성과 불안정 속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오히려 안정감을 줘도 모자랄 판에 그 스스로가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다. 나올 거면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나올 거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이거 말이 안 된다. 사퇴해라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권한대행으로 할 일들을 차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 존재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탄핵까지 시키고 기획까지 됐는데 이런 어떤 반성이나 미안함 그런
표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민생을 논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뭔가 뒤에서 뭔가 각본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요. 지지난주 화요일 날 트럼프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우리에게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지금 통합과 어떻게 보면 성장 그런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재명 전 대표가 과연 통합적인 리더십을 구현할 사람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성장? 이분은 52시간제 예외, 반도체 특별법 이것조차도 안 하지만 입만 번지르르하게 성장만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1%, 2%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잘하냐? 트럼프도 인정하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한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 프레임이라는 민주당이 과거형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을 가지고 했을 때 지금은 판을 바꿀 수 있는 지금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요. 국민이 원하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심판인데 선수로 뛰고자 하는 어떤 비판이 있다면 그런 비판을 온전하게 받으면서 나오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지 민주당이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조기 대선 과정에서 한 대행을 비롯해서 각 당의 후보들까지 그 발언과 행보에 하나하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50.2%입니다.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3자 가상 대결 결과를 봐도 지금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3자 가상 대결 이재명 후보 54%대, 국민의힘 후보는 16에서 23%대,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5에서 6%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4월 16일에서 18일에 진행된 조사인데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대명의 분위기 속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후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의 결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결집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여론조사가 본선에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조금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여권 후보들의 이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이유가 전 있다고 봐요. 경선에서 뽑힌 후보가 그대로 후보가 될지 국민의힘 당원들도 자신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결국 민심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 반탄 리그, 여기서 뽑힌 후보로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을지. 그러다 보니 한덕수도 쳐다보고 또 다른 당 이준석 전 대표도 쳐다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려운 공공한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좀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바뀔 수 없는 사람 대 바뀔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여론조사는 당연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불리하게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으로 딱 고정이 됐고 저희 후보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 명으로 정해지면 그 사람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경선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됐을 때 떨어진 후보가 표현이 적절치 않았지만 발목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각 캠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그게 도리어 저는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누가 되면 그 사람을 밀고자 하는 게 있죠.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왜 해야 되느냐? 저는 헌재 결정으로 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미래, 앞으로의 어떤 대한민국이 어디에 갈지에 대해서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서 우리가 2대0으로 골을 먹었는데 후반전 조기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3골이나 4골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 보수의 어떤 세력들한테 우리가 줘야 되는 건 뭐냐.
지금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아니라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절박감이 어떤 경선과 경선 이후에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역동성과 다양성과 확장성을 보인다면 저는 이번 승부 또한 51대 49의 싸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훈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책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